늦가을 양주강 중하류의 어느 평범한 중소도시. 왕재민은 시간을 잃어버린 개종시계처럼 적막한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다. 2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의 모든 것은 먼지처럼 가라앉아 그의 외로움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한때 고등학교 국어교사로서 학생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그는 이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허리마저 약간 굽은 그저 그런 노인일 뿐이었다. 두꺼운 돋보기 안경, 너머의 온화한 눈빛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어른거렸다. 대도시에 나가 IT 회사에 다니는 아들 샤오밍은 명절이나 생일이면 잊지 않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마저도 늘 바쁜 일상에 쫓기는 듯 형식적인 안부에 그치곤 했다. 왕재민은 아들에게 짐이 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속마음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퇴직 후 동료들과의 교류도 뜸해지면서 그의 세상은 낡은 아파트 안으로 축소되었다. 햇볕조차 잘 들지 않는 서재 겸 침실, 먼지 쌓인 책장, 아내의 영정사진이 놓인 작은 탁자, 그리고 낡은 소파가 전부였다. 견디다 못한 외로움에 그는 아들이 언젠가 깔아주고 간 위친이라는 것을 뒤늦게 배우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의 요란한 이모티콘과 줄임말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손가락 하나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다. 프로필에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올려두고 가끔 짧은 감상이나 시 한 구절을 적어 올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메이라는 낯선 여성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연히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지혜와 인품에 존경심을 표합니다. 왕재민은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고 심지어 존경한다고 말해주다니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소일거리로 적는 부족한 글입니다. 리메이의 프로필 사진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적이고 청순하며 어딘가 사연 있어 보이는 미인이었다. 그녀는 왕재민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의 외로움을 섬세하게 위로했다. 마치 마른 대지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그녀의 메시지는 왕재민의 메마른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문학을 사랑하는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왕재민은 그녀에게서 잊고 지냈던 지적 교감과 따뜻한 위안을 동시에 느꼈다. 그들의 대화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리메이는 왕재민이 과거 교사 시절 겪었던 보람된 이야기들을 진심으로 경청했고 그가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왕재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메시지가 기다려졌고 그녀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낡은 셔츠 대신 조금 더 깔끔한 옷을 찾아 입었고 덥수룩했던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삶의 마지막에 찾아온 뜻밖의 선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어느 날 리메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우울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선생님, 죄송해요. 오늘따라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홀로 계신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셔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걱정입니다. 왕재민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리메이의 슬픔에 잠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그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더구나 나를 이토록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마나 필요하신지요? 리메이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왕재민의 거듭된 제안에 마지못해 소액의 금액을 말했다. 왕재민은 아내의 보험금으로 남겨둔 돈의 일부를 위챗페이로 송금했다. 송금 후 리메이는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수없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왕재민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리메이의 고통을 덜어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밀려왔다. 그 후로도 리메이는 종종 금전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밀린 월세, 갑작스러운 사업 자금 부족, 어머니의 추가 치료비 등 이유는 다양했다.
그때마다 왕잼민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간절한 부탁과 눈물 섞인 호소에 넘어가 돈을 보내주었다. 액수는 점점 커져갔고 그의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아들 샤오밍은 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했다. 예전 같으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아버지가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거나 갑자기 용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이상했다. 어느 날 샤오밍은 작심하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요즘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왕잼민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니다. 그저 오랜 친구와 연락이 닿아서 그런다. 그는 리메이와의 관계를 아들에게 숨기고 싶었다. 아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반후 어쩌면 자신의 이 설레는 감정을 비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샤오밍은 아버지의 어색한 변명을 믿지 않았다. 그는 인터넷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 사례들을 찾아보았다. 아버지의 행동 패턴이 그 사례들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온라인 관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 친구라는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왕잼민은 아들의 말을 불신과 간섭으로 받아들였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나는 아직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는 버럭 화를 냈고 부자 사이에는 깊은 고립해였다. 샤오밍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에 가슴을 쳤지만 고집센 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이 없었다. 왕잼민은 아들과의 다툼 후 더욱 리메이에게 의지했다. 그녀만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다. 리메이는 왕잼민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샤오밍을 아직 철이 없어 아버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교묘하게 이간질했다. 그리고는 더욱 애틋한 말로 왕잼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선생님,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오해해도 선생님만은 저를 믿어주시리라 생각해요. 선생님은 제 마지막 희망이세요. 리메이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간호 때문에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되어 생활이 막막하다거나 작은 가게라도 하나 열어 자립하고 싶은데 초기 자본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왕잼민은 이미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그녀에게 송금한 상태였다. 그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지만 리메이가 보내오는 애절한 메시지와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약속에 결국 남은 돈마저 보내주고 말았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손주 학비 때문이라는 등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리기도 했다. 그의 삶은 온통 리메이에게 맞춰져 돌아갔고 그녀와의 만남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리메이는 왕잼민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곧 선생님이 계신 도시로 가서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녀는 왕잼민이 사는 도시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함께 살 집을 알아보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왕잼민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는 낡은 아파트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아내가 쓰던 화장품들을 정리하며 리메이와의 새로운 삶을 상상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지만 그 이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계절은 어느덧 살을 애는 듯한 겨울로 접어들었다. 창밖에는 찬바람이 윙윙거렸고 왕잼민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스산했다. 리메이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처럼 매일같이 오던 메시지는 며칠에 한 번꼴로 줄었고 그나마도 짧은 안부가 전부였다. 왕잼민은 불안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그녀가 바빠서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메이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부탁드릴 일이 생겼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해져 급히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바로 왕잼민에게로 가겠다고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그녀가 말한 금액은 왕잼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였다. 왕잼민은 망연자실했다. 이미 그는 가진 돈을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리메이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녀와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남은 퇴직금 전부를 박박 긁어모으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리메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녀와 함께할 날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만이 가득했다. 샤오밍은 아버지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 몰래 아버지의 스마트폰을 뒤져 리메이와의 대화 내용과 송금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리메이가 보낸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리메이의 프로필 사진은 어느 이름 모를 블로거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고, 그녀가 말했던 안타까운 사연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의 단골 레퍼토리와 정확히 일치했다. 심지어 그녀가 사용한 은행 계좌 중 하나는 이미 사기 의심 계좌로 신고된 적도 있었다. 샤오밍은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모아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여자 사기꾼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는 울부짖으며 아버지 앞에 증거들을 내밀었다. 왕젠민은 샤오밍이 내민 종이들을 거칠게 밀쳐냈다. 헛소리하지 마라. 리메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감히 그녀를 모함하는 것이냐.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샤오밍은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리메이의 위챗 프로필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마지막 확인 메시지를 보내보라고 소리쳤다. 왕젠민은 떨리는 손으로 리메이 씨,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입력했다. 그러나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화면에는 상대방이 회원님의 메시지 수신을 거부했습니다. 라는 차가운 안내 문구가 떴다. 이어서 그녀의 프로필 사진이 있던 자리가 텅 빈 회색원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계정은 이미 삭제되었거나 그를 차단한 후였다.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적인 음성만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순간 왕젠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 그가 꿈꿨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그는 허수아비처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텅 빈 스마트폰 화면 위로 그의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현실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왕젠민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그를 짓눌렀다. 평생을 정직하고 현명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어쩌다 이토록 어리석은 사기에 휘말렸단 말인가. 아내의 얼굴을 볼 쇼도 없었고 아들 샤오밍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같았다. 그는 먼지 쌓인 책장 한 구석에 놓인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다. 샤오밍은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로하고 곁을 지켰다. 매일 따뜻한 죽을 끓여 아버지 방 앞에 놓아두었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등을 토닥여주기도 했다. 극단적인 갈등으로 멀어졌던 부자 관계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회복될 실마리를 보이고 있었다. 얼마 후 왕젠민은 샤오밍의 부축을 받아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친절했지만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전문 사기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왕젠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어쩌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랐다. 인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엄성 같은 것들 말이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왕젠민은 아주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대신 먼지 쌓인 책장에서 오래된 고전 소설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어나갔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용기를 내어 아파트 단지 내 정자로 나섰다. 그곳에는 늘 몇몇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늘